오늘 들고 나온 책은 조지 프레드릭 영이 쓴 메디치 가문 이야기입니다. 국내에는 현대지성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들고 이탈리아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피렌체에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에 얽힌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렌체 유명 관광지에 가면 줄을 서게 되죠. 우피치나 두오모. 그 줄 속에서 뭘 볼지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유명하다니까 온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경험을 하지 않을까요? 메디치 이야기를 알고 가면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을까.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두오모에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1444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 도시저택의 원형으로 꼽힙니다. 내부 예배당에는 베노초 고촐리가 그린 프레스코화 동방박사의 여정이 있는데 그림 속 인물들 사이에 메디치 가문 사람들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자 피렌체 시청사 일부로 사용됩니다. 이 궁전을 지은 사람은 코시모입니다. 코시모는 메디치 가문의 2대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문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창업자는 궁전이 없이 살았습니다. 가문의 진짜 출발점은 조반니 디 비치라는 인물입니다. 1360년에 태어나 1329년까지 살았고요. 그는 친척이 운영하던 로마 지점 은행의 말단으로 시작해서 그 은행을 인수하고 1397년 피렌체에 메디치 은행을 세웠습니다. 그가 남긴 자산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청 재정관리권이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자금 흐름이 종교기부금과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전 유럽에서 로마로 흘러드는 그 어마어마한 돈의 관리를 메디치 은행이 홀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반니라는 인물은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카타스토라는 제도를 지지하면서 메디치를 귀족 가문이 아닌 시민 가문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루넬레스키를 고용해서 가문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산 로렌초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1429년 완공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은 메디치 가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대라고 할 수 있는 코시모 때 지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든 창업자가 그의 아버지 조반니입니다. 모든 것을 침묵하면서 자원을 축적한 조반니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 산 로렌초 성당,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창립된 시기는 3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메디치 가문의 공식 성당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예배당이 있는데요. 거기 무덤을 장식한 조각들이 유명합니다. 이 성당 외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거친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파사드 설계를 맡았는데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피렌체는 그 거친 벽돌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산마르코 수도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립미술관으로 운영되는데 프라 안젤리코가 수도사들의 독방 하나하나에 직접 그린 프레스코화로 유명합니다. 이 두 건물의 이야기는 쿠시모 일 베키오로부터 시작됩니다.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 1389년에 태어나
1464년까지 살았습니다. 1433년에 정적이었던 알비치 가문에 의해서 피렌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시민 계급이었다고 했잖아요. 시민이었는데 엄청난 돈을 벌어서 힘을 갖게 되자 당시 귀족들 중에 질투를 한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디치 가문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시민들이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코시모는 다시 돌아와서 이후에 30년간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군주도 아니고 의장도 아니고 그저 한 시민이었습니다. 코시모가 이렇게 한번 위기를 겪은 뒤에는 영리하게 처신을 했는데요. 그의 경제적인 힘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층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추첨으로 선출되는 행정관 명단을 사전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는 자존감을 남겨두면서도 그 뒤에서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져간 것입니다. 코시모가 문화적으로 한 일은 더 결정적입니다. 아버지 조반니가 시작한 산 노렌초 성당을 완공을 했고요. 산 마르코 수도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코시모는 또한 학문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비잔틴 학자들이 그리스어 원전을 들고 서방으로 흘러들었는데요. 코시모는 그 흐름을 받아들여서 1462년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학의 실질적인 토대를 닦은 사람이 코시모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15세기 피렌체에서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탄생이나 프리마베라 같은 신화를 어떻게 당당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코시모로부터 시작된 이 신플라톤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티첼리의 비너스 또한 이러한 알레고리가 숨어 있고요. 그의 필치를 보아도 전혀 탐미적이지 않고 고귀함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세기는 중세의 신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이성을 재발견하고자 했던 르네상스의 시대였고 이를 이끈 게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코시모, 그가 죽었을 때 피렌체 시민들은 묘비에 국부라고 새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예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오모 성당, 피렌체의 상징입니다. 두오모는 피렌체 어디서든 고개를 들면 보이는 붉은 색깔 도움으로 유명합니다. 착공 자체는 1296년에 시작했는데요. 천장 지붕에 돔을 만드는 문제 때문에 계속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36년에 브루넬레스키가 돔을 완성하면서 마무리가 된 성당입니다. 세계 최대급의 성당 중 하나입니다. 광장에는 성당 본체 이외에도 조터의 종탑과 세례당이 함께 있고요. 세례당 동쪽에 있는 천국의 문도 유명합니다. 기베르티가 27년에 걸쳐서 완성한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이 웅장한 성당 내부에서 피렌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메디치의 권력을 시기했던 파치 가문과 교황의 조카가 꾸민 암살이었습니다. 표적은 2명이었습니다.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였습니다.
노렌초와 줄리아노는 당시 메디치 가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아노는 테러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노렌초는 그의 측근들이 도와줘서 용케도 탈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파치 음모라고 합니다. 노렌초 형제들이 인기가 되게 많았었다고 하는데 성격도 좋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테러를 당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음모를 꾸민 자들을 시민들이 뿌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동생인 줄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안타깝게 죽었고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노렌초의 입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매우 아쉬워했고 노렌초와 메디치 가문을 더욱더 지지하게 되었고요. 노렌초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단단해집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적국인 나폴리를 찾아가서 그 나라의 왕과 직접 협상을 하기도 했고요. 일개 시민이 국민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로렌초라는 이름 앞에는 위대한 자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로렌초가 통치한 시대가 메디치의 절정입니다. 보티첼리, 기를란다요, 미켈란젤로가 메디치의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노렌초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은행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노렌초는 가문의 본업이었던 은행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후원 활동과 외교에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에 메디치 은행은 부실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1492년 그가 43살에 죽었을 때 역사가들은 한 시대 전체가 함께 저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오모 내부에 서면 이 극적인 사건과 위대한 자 노렌초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시뇨리아 광장. 베키오 궁전 앞에 펼쳐진 이 광장은 13세기부터 피렌체 정치,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회랑에는 르네상스 조각들이 야외에 놓여 있습니다. 피렌체를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치는 곳인데요. 이 광장이 목격한 역사의 무게는 그 아름다운 외관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노렌초가 죽고 2년 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추방됩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기울게 되는 것이죠. 노렌초의 아들 피에로, 프랑스가 쳐들어왔는데요. 피에로가 굴욕적인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했는데 이에 분노해서 시민들이 피에로를 쫓아낸 것이죠. 그 후에 피에로는 전투를 하다가 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운한 피에로, 불행한 피에로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도미니크회 수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아까 산마르코 수도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산마르코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설교로 피렌체를 사로잡았는데요. 메디치가 이룩한 문화,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악으로 규정하고 신정 정치를 했는데요. 우리 동양으로 치면 분서갱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497년 2월 이 광장에서 거울, 화장품, 가발, 그리고 그림과 책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메디치 시대 피렌체가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것들이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보나롤라의 신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요. 교황 알레산드르 6세와 충돌한 그는 1498년 같은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뇨리아 광장 바닥에는 그 표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피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라바조까지 르네상스 회화의 정수가 한 건물에 모여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로 돌아온 것은 1512년입니다. 그리고 1537년 차남계 출신이었던 코시모 1세가 권력을 잡으면서 가문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합니다. 공화정의 형식이 폐지되고요. 피렌체를 토스카나 대공국이라는 영토 군주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코시모 1세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앞에 나왔던 코시모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코시모 1세로 인해서 이 메디치 가문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능력은 공유를 하지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문 초기에 코시모는 머리도 비상했지만 관용적이었다고 하면 이 코시모 1세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있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시모 1세도 예술에 대한 지원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1560년대 코시모 1세가 지은 건물이 우피치입니다. 사무실을 오피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피치, 사무소라는 뜻입니다. 토스카나 대공국의 행정청사였는데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 건물 꼭대기층에 자신들이 수집한 예술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티첼리의 작품들이 거기 걸린 것, 이후에 메디치 컬렉션이 이곳으로 집결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예술 후원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가문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만드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소, 갈릴레오 박물관. 우피치 바로 옆에 아르노 강 변에 나지막한 건물이 있는데요. 갈릴레오 과학사 박물관입니다. 갈릴레오가 실제로 사용한 망원경 2점이 있고요. 갈릴레오의 오른손 중지를 보관한 전시물도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추종자가 그렇게 중지를 킵을 했다고 합니다. 우피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조금은 묻히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갈릴레오가 목성의 위성 4개를 처음 관측한 것이 1610년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위성들을 메디치의 별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피렌체 대공 코시모 2세의 후원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레오는 대공의 수석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임명되어서 피렌체로 귀환했고요. 그 후원 아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메디치의 선택. 1737년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대공 조반니 가스토네가 후사가 없이 사망했습니다. 350년간 이어온 직계가 끊겼는데요. 토스카나는 강대국들의 협상에 따라서 합스부르크 로렌 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가스토네의 누이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 그녀는 1743년 사망하기 전에 토스카나의 새 지배자 합스부르크 가문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문서의 핵심은 이런 거였는데요. 메디치 가문이 350년간 수집한 모든 예술품, 도서, 컬렉션은 피렌체 영토를 절대 떠날 수 없다. 이 협약으로 오늘날 많은 예술품들이 피렌체에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다른 장소로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결단은 조금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메디치 가문이 350년간 한 일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무형의 가치들을 열심히 사들여서 그것을 자기 가문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그 모든 것을 가문의 손에서 놓아버렸는데요. 오히려 이 결단으로 메디치의 이름이 피렌체에 남아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권력도 후손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그녀는 메디치의 컬렉션들을 피렌체라는 도시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열어두는 방식으로요. 피렌체에서 인기 있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 광장인데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두오모 전경이 유명합니다. 붉은 지붕들이 아르노 강을 끼고 펼쳐지는 그 풍경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오래된 도시. 그 풍경 속에 있는 것들, 두오모, 우피치, 산 노렌초, 피티 궁전, 이런 것들은 한 가문이 350년에 걸쳐서 설계한 것들입니다. 피렌체는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GF 영이 쓴 메디치 가문 이야기, 이 책을 지도로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